가족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평생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이를 혼자 힘으로 키워내면서도 늘 마음속 한구석에는 든든한 믿음이 있었다. 적어도 우리 애들은 나를 사랑할 거야. 내가 가진 건 다 줘도 후회 없을 거야. 그 믿음 하나로 버텼다. 힘들 때마다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며 살아왔다. 내가 벌어 모은 돈, 퇴직금, 작은 아파트 한 채까지 언젠가는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거라고. 그걸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견딜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졌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다. 아들이 자주 찾아와서 밥을 사주고 딸이 전보다 다정하게 전화를 걸어오는 게 그저 고마웠다. 이제 나도 늙었구나. 애들이 나를 챙겨주는구나. 조금은 쓸쓸했지만 한편으론 뿌듯했다. 나는 잘 살아왔던 걸까? 애들이 이렇게 나를 걱정해 주는 걸 보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구나 싶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은 나를 조심스럽게 설득했다. 엄마 요즘 좀 힘들어 보여. 혹시 스트레스 때문 아닐까? 잠깐 병원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나는 웃으며 넘겼다. 살다 보면 기운 빠질 때도 있는 거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집요할 만큼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왔고 집 앞까지 찾아와 강권했다. 엄마 요즘 기억도 깜빡깜빡 하잖아. 혼자 두면 위험할까봐 걱정돼서 그래.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었다. 나는 아이들을 믿었고 그저 자식들이 나를 위하는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날 나는 병원에 끌려가듯 가게 되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하얀 벽에 둘러싸인 좁은 방 안에 갇혔다. 당신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가족의 요청에 따라 보호 입원 조치합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를 때렸지만 나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잠깐 상담만 받는 줄 알았는데 왜 내 손목에 밴드를 채우는 거지? 주변 사람들의 표정은 딱딱했고 내가 외치는 소리는 벽에 막힌 듯 허공에 흩어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한다는 걸. 내 재산, 내 자유, 내 존엄성까지. 나는 더 이상 엄마로서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짐으로 전락해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나만의 비극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러나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하는 진짜 현실이다. 나는 이제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지금이라도 꼭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나는 늘 평범한 삶을 꿈꿨다. 부자는 아니어도 새 식구 밥 걱정 없이 살고 명절이면 웃으며 모일 수 있는 그런 집. 드라마처럼 눈물겨운 사연은 없어도 괜찮았다. 그저 평범하고 따뜻하면 충분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였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엄마이자 아빠가 되었다. 교복 한 벌, 학원비 한 달치를 마련하기 위해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밤에는 청소일까지 병행하며 살았다. 잠이 부족해 눈이 퀭하게 꺼질 때도 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잘 되면 돼. 그 말 정말 진심이었다. 우리 아들은 조용하고 묵묵한 아이였다. 어릴 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속이 깊고 책임감 강한 아이였다. 딸은 그와는 정반대였다. 밝고 활달했고 무슨 일이든 잘하려고 애쓰던 아이였다. 나는 늘 그 두 아이를 보며 그래, 남편은 못 지켰지만 이 아이들만은 끝까지 지키자. 그런 다짐을 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은 대학을 나와 직장에 들어갔고 딸도 공부를 마치고 결혼을 했다. 나는 어느덧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맞이했다. 수십 년 일에 모은 퇴직금, 남편 사망보험금 일부로 산 작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적금과 연금. 크진 않지만 혼자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제는 좀 편해져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 무렵부터였다.
아이들이 내게 자주 연락을 해왔다. 아들은 퇴근길에 들러 반찬을 사오고 딸은 엄마 이거 써봐라며 건강보조제를 택배로 보냈다. 처음엔 참 고마웠다. 나는 매번 말하곤 했다. 얘들아, 엄마 혼자서도 잘 살아. 너희도 이제 가정 있잖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아이들은 말했다. 아냐 엄마, 이젠 우리가 엄마 챙길 차례야.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른다. 그날만큼은 내가 참 괜찮은 엄마였나 보다 싶었다. 그렇기에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아들이 내게 조심스럽게 말하던 순간, 엄마 혹시 혼자 있는 게 좀 불안하지 않아? 요즘 잠은 잘 주무셔? 혹시 우리랑 같이 살래? 아니면 근처 요양주택 같은 데도. 나는 그냥 걱정이 많아진 아이들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이미 그들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작은 집과 통장, 그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마저도 어쩌면 내 평범했던 가족은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아주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그걸 알아차렸을 땐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처음엔 그저 내가 예민한가 싶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렇게 의심이 많아지는 걸까 싶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정말 모든 게 조금씩 달라졌다. 어느 날은 아들이 내 집에 불쑥 찾아왔다. 들고 온 건 피자 한 판이었지만 눈빛은 뭔가 말을 꺼내려다 망설이는 듯했다. 엄마, 여기 오래된 서류들 너무 많은 것 같아. 이참에 싹 정리할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랍 깊숙이 있던 서류들을 꺼내 펼쳤고 그중엔 내 명의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심지어 통장 사본까지 함께 있었다. 이런 건 그냥 버리면 안 돼. 중요한 거니까 따로 챙겨놔야 해. 내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서류 중 일부는 그날 이후로 다시 보지 못했다. 딸은 어느 날 나를 카페로 불렀다. 웃으며 말하길. 엄마, 혹시 아파트 명의를 내 쪽으로 옮기는 건 생각 안 해봤어? 세금 때문에 그래. 나중에 갑자기 유산 물려받으면 증여세 폭탄 맞는데. 나는 놀랐다.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그 얼굴이 더 낯설었다. 그런 건 아직 이르지 않니? 내가 조심스레 말하자. 딸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다들 미리미리해. 엄마는 혹시라도 잘못되면 걱정되니까.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스쳤다. 언제부터지? 이 아이들이 내 건강을 걱정한다는 핑계로 내 재산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 며칠 뒤 아들은 또다시 집에 들렀다. 이번엔 커다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한번 봐봐. 요양 서비스 신청서인데 미리 받아두면 좋대. 봉투 안에는 복지관 자료와 요양보험 설명서, 그리고 한 장의 위임장 서류가 섞여 있었다. 이건 뭐야? 내가 물었을 때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냥 사인만 해두면 돼. 응급 상황 생기면 내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끔. 그 말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으려다 문득 멈췄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어도 되나?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보였다. 사소하지만 분명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동안 지나쳤던 말들, 표정들, 행동들.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엄마, 요즘 깜빡깜빡하잖아. 자식들이 있잖아. 뭘 그렇게 걱정해. 이 집은 결국 우리 거잖아.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하루는 딸이 나를 병원에 데려가자며 차를 태웠다. 평소 자주 가던 내과가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였다. 요즘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불안정하신 것 같다고 걱정돼서. 그 말이 이상했다. 난 아직 치매도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멀쩡했다. 의사 앞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며 문득 서늘한 기분이 들었다. 혹시 이게 시작일까? 그날 이후로 나는 집에서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화장실 가는 길에 혹시라도 누가 서 있을까. 현관문을 한 번, 두 번, 세 번씩 확인하고서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모든 불안의 중심에 내 자식들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가족을 믿을 수 없다면 이 세상에서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이제 엄마는 쉬셔야 해. 그 말이 처음 들렸을 땐 그저 걱정하는 자식의 말로만 들렸다. 하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 말은 시작이었다. 내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서류와 판결과 타인의 판단만이 남는 지옥의 시작이었다. 그날은 비가 내리던 일요일 오후였다. 아들이 찾아와 밥을 사주겠다며 나를 차에 태웠다. 평소와 다른 무거운 분위기였지만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나를 생각해서 챙겨주는 마음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 차는 식당이 아닌 도심 외곽의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디 가는 거니? 내가 묻자.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그냥 검사야. 정신건강검진이라 생각하면 돼. 요즘 깜빡깜빡 하시니까. 그 순간 불안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 병원에 도착하자. 대기실에는 이미 딸이 앉아 있었다. 엄마, 오셨어요? 잠깐 검사만 받고 가요. 나는 그 말에 속아. 하얀 복도의 상담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밖에서 철컥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 검사라더니 왜 문을 잠그지? 의사는 내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최근 잠은 잘 주무십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해치려 한다고 느낀 적 있나요?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잠은 조금 부족하지만 이 나이엔 다 그렇잖아요. 누가 날 해친다기보다 그냥 요즘 자식들이 좀 낯설어요. 그 말에 의사는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낯설다는 말이 어쩌면 그들의 판단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을지도 몰랐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간호사가 다가와 내게 팔찌 같은 걸 채웠다. 보호자 동의 하에 단기 입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지 않으려 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입원 같은 거 몰라요. 검사만 받는 거라고 했어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고 간호사는 당황한 얼굴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아들과 딸이 병실로 들어왔다. 엄마 진정해. 우리가 다 알아보고 결정한 거야. 며칠만 쉬다 가면 돼. 그 순간 나는 울부짖었다. 내가 왜 병원에 있어야 해? 정신 멀쩡한데 왜 이런 곳에 넣는 거냐고. 하지만 내 외침은 불안정한 환자의 징후로 해석되었고 의사는 말없이 내 차트를 들여다봤다. 알고 보니 그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보호자 진술서, 내가 무의식 중에 서명했던 위임 동의서, 그리고 병원 측과의 사전 상담까지. 나는 그 모든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만 동참한 셈이었다. 입원은 그렇게 시작됐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이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기도 없었고 간호사에게 부탁해도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돌아왔다. 나는 매일 혼잣말을 했다. 나는 미친 게 아니다. 나는 제정신이다. 이건 감금이야. 그러나 병원은 그 말을 오히려 내가 병이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정상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외치면 외칠수록 나는 더 깊은 곳에 빠져들었다. 어느 날 간호사 한 명이 나를 조용히 불러 병원 뒷마당으로 데려갔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 정도로 멀쩡하신 분은 이렇게 입원 안 시켜요. 그녀의 말이 유일한 위로였다. 세상에 아직 누군가 나를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렇게 나는 알게 됐다. 내가 당한 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한 정신적 감금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그 감금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통장, 보험, 재산 전부. 나를 병원에 묶어두는 동안 세상 밖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의 손에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철컥 그 한 음절이 내 삶을 갈라놓았다. 처음 병실에 들어섰을 때 나는 그저 며칠 정도 관찰을 받는 건가 했다. 그러나 벽에는 CCTV가 있었고 침대 옆엔 쇠로 된 침대 가드가 있었다. 화장실 문엔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샤워는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했다. 무엇보다 내가 언제 나갈 수 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첫날 밤 나는 온몸을 웅크리고 누웠다. 차가운 병원 담요를 덮고 창문도 없는 방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여기가 진짜 정신병원이야. 믿을 수 없었다. 딸과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웃으며 말하던 그 표정.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게 다 연기였단 말인가. 며칠 뒤 상담치료라는 명목으로 심리 검사가 시작됐다. 검사는 대부분 질문지 형식이었다. 누군가가 당신을 감시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최근 불면증이 있으십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필사적으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답했다. 나는 멀쩡하다는 걸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내 말을 다르게 해석했다. 지나치게 방어적이십니다. 현실 부정을 보이는군요. 나는 숨이 막혔다. 병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노인. 밥을 손으로 퍼먹는 젊은 남자. 밤마다 소리치며 잠을 설치는 여자. 나는 그들과 섞여 하루 3번 식사를 했고 그들처럼 복용 시간에 맞춰 알약을 삼켜야 했다. 어떤 약인지 물으면 간호사는 늘 짧게 대답했다. 진정제입니다. 거부하시면 기록됩니다. 나는 점점 무너져갔다. 시간 개념도 흐릿해졌고 하루가 일주일 같았다. 밖에선 봄고지 필 시기였지만 이곳에선 계절이 무의미했다. 창문 밖의 하늘은 작고 높았고 매일 똑같은 병원식은 내게 점점 인간성을 잃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전화는 막혀 있었고 편지나 택배도 금지되었다. 간호사에게 수없이 부탁했다. 내 딸 아들 좀 불러줘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제발 설명이라도 듣게 해줘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연락할 수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의사는 내게 연장 입원 판정을 통보했다. 그의 손엔 아들의 진술서가 들려 있었다. 환자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들도 장기 입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이제 치료 대상이 아니라 감금 대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감금에는 정당한 보호자 동의라는 이름의 합법성이 붙어 있다는 사실. 어느 날 병실에서 작은 라디오를 듣다가 뉴스에서 들었다. 최근 고령자 대상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이 늘고 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나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이건 나만의 일이 아니었어. 그제야 처음으로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이 올라왔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 그 아이들을 키워냈는데 그 아이들이 날 이곳에 가뒀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혀져 가고 있었다.